인사 한번 드리고 그러고 나서 오늘 마지막 제가 10분만 딱 15분만 더 하고 오늘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백정기 의사부터 계시네. 여러분, 대한민국 의사 백정기, 대한민국 의사 윤봉기, 대한민국 의사 이봉창, 그리고 대한민국 의사 안중근, 일동 인사. 바로 한 분 한 분 한 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시간 관계상 다 말씀 못 드리고, 이 세 분은 그래도 유해를 모셔와서 백범이 유방백세라고 이렇게 기록을 남겨놨잖아요. 여기가 지금 보시다시피 임정조인 묘역에 비해서 상당히 무덤이 좋죠. 왜? 여러분 여기 왕세자의 무덤이었어요. 세자의 무덤이었으니 무덤이 이렇게 왕의 무덤에 준하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거를 재활용해서 이렇게 지금 만든 겁니다. 근데 제가 윤희사나 또 백정기 의사, 여러분 아까 저희 이회영 선생 우당 얘기할 때 흑색 공포단에 63정 거리에 실제 굉장히 상하이에 가면 63정이라고 있는데 그 의거를 준비하다 잡혀가지고 일본에서 돌아가신 분이 이 백정기 의사인데 흑색 공포단이거든요. 이름도 어마무시하죠. 흑색 공포단. 거기에 주도적인 역할 하신 분이 백정기 의사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윤희사는 제가 마지막에 좀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윤희사의 2023년에 윤봉기를 기억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마지막에 얘기하고, 이봉창 의사는 여러분 나이 30에 여기 옆에서 태어났어요. 일본에서 생활하다가 이거 일왕 죽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못해가지고 여러분 계다를 신고 가가지고 임정에 가가지고 처음에 임정 지사들이 저기 이봉창 의사 보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어요? 밀정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와서 막 질타를 하고 니네들 뭐하냐고 하고 나에게 폭탄 한 발이 있으면은 죽일 수 있다고 말하면서 결국에는 지켜보고 나서 이봉창 의사가 여러분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나는 인생의 쓴맛과 쾌락을 다 봤다. 이제 마지막 쾌락만 남았다 해가지고 얘기한 게, 그 마지막 쾌락이 일왕에게 폭탄을 던진 건데 불행하게도 그 폭탄이 불발합니다. 그래서 사형을 당해서 돌아가세요. 근데 안희사 얘기 좀 해봅시다. 1909년에 황해도 출신의 백범이랑 같은 고향이죠. 어마어마하죠. 저는 우리가 안희사가 이토를 1909년 10월 26일날 죽인 거, 또 때마침 또 10월 26일이네요. 10월 26일날 죽인 거, 그리고 여러분 다 아니까 그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그러면 우리가 안중근의 여러분 집안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안중근에게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의 영혼 안중근은 다 기억을 하는데, 안중근에게 여러분 집안 사람들 어떻게 됐는지 아는 분 계세요? 안중근에게 여러분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딸이 있었어요. 안중근의 첫째 아들의 이름이 여러분 뭐예요? 안분도예요. 그리고 둘째가 안준생이에요. 차남이. 그리고 장녀가 있어요. 안현생. 오케이. 1909년 10월 26일 날 안희사가 하얼빈에서 이토이를 이등방문, 한자로 쓸 때 이등방문이죠. 이토이로 부미를 여러분 격살하고 나서, 그 격살하기 전에 안희사가 서울에 있는 고향에 있는 고향에 살고 있는 자기의 부인과 어머니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 조마리아 여사죠. 부인의 이름이 여러분 뭡니까? 김아려 여사예요. 편지를 보냅니다. 내가 모든 준비를 다 끝내놨으니 가족들을 데리고 하얼빈에 오라 그래요. 장춘을 거쳐서 오라 그래요. 하얼빈으로 편지를 써. 그래서 그 모든 준비가 여러분 끝냈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의거할 준비를 다 끝내놨으니까, 살림집을 다 마련했으니까 올라와서 살라 그래. 근데 김아려 지사가 그 얘기를 듣고 조마리 여사가 처음에 편지를 받는데 약간 약간 깨림칙해. 그래서 여러분 당신과 거동이 어쨌든 조금 어려운 당신과 장녀인 안현생을 두고 자기랑 장녀는 손녀딸은 놔두고 김아려 선생과 아들 안분도와 안준생을 김아려를 통해서 여러분 올려보내요. 근데 장춘에 내려서 하얼빈으로 가려고 하는데 장춘에서부터 분위기가 이상해. 갔는데 우리 지사들이, 거기서 생활하는 우리 동포들이 김아려 지사와 김아려 선생과 자기 아들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가 않아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미 이토가 죽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 와서 안희사의 가족들을 챙겨줘야 되는데 분위기가 이상해요. 갔더니 막 이상한 시골 지하방 같은 데다 머물라고 하고 막 이상한 분위기가 이상해요. 봤더니 남편이 무슨 짓을 저질렀어? 우리의 당시에 일본의 심장이었던 이토를 격살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나.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동포들은 안희사가 어마어마한 일을 했지만 어떻게 돼요? 무서운 거예요.
그렇지, 두렵지. 그러니까 도와줄 수가 없어요, 적극적으로. 그런 상황 속에서 김아려가 왔더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어쨌든 그 상황들이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나중에 어쨌든 다 챙깁니다. 챙겨서 이제 가족들이 조마리아 여사까지 다 결합을 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장남이 안분도였어요. 당시에 7살이었어. 초등학교도 가기 전에 그 어린 나이인데 아우지 의거가 일어나고 나서 얼마 뒤에 죽습니다. 왜 죽는지 아세요? 객사예요. 지나가던 사람이 과자를 줬는데 그 과자를 먹고 그 다음날 죽어요. 여러분, 그 과자에 뭐가 들어있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죽습니다. 그렇게 첫째 안중군의 첫째가 안분도가 7살에 죽어요. 둘째가 안준생, 차남이에요. 실제로 치면 셋째. 첫째가 이제 장녀, 안현생. 둘째가 장남, 안분도. 셋째가 안준생. 그러니까 차남이죠. 중간 둘째가 죽은 거예요. 장남이 죽은 거야. 그러면 안현생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남은 가족들을 임정의 지사들이랑 우리 대한민국의 지사들이 남은 가족들을 챙겨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챙겨줬어요. 챙겨주긴 챙겨줬죠. 백범도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근데 여기서 더 비극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상하이에서 생활을 했거든요. 안이사 일가가 남은 가족들이 상하이에서 생활을 했는데, 제가 왜 비극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독립운동사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윤봉길의 32년 4월 29일 의거예요. 근데 이 의거 후에 여러분, 상하이에서 머물던 안창호가 어떻게 됐어요? 잡혀갔죠. 안창호도 잡혀가가지고 실질적인 독립운동사 안창호의 생명이 끊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당시에 백범을 비롯해서 지사들은 자싱과 난징, 항저우로 피난을 가요. 피신을 가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7년여의 여정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안중근에 남아있는 가족들은 이미 당시에 그때 10살도 안 됐던 사람들이 1930년이 돼가지고 여러분, 시기상 이미 어떻게 됐어요? 20년이 지난 거잖아요. 성인이 된 거예요. 그 안준생, 안현생이 다 성인이 된 상황이에요. 상하이에서 살고 있어. 가족을 일가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안준생이 김아려 선생을 비롯해서 조마리아, 어쨌든 자기 어머니랑 다 같이 살고 있어요. 상하이에 살고 있는데 윤봉길 이사의 이거 소식을 몰랐어요. 당연히 안창호 선생도 몰랐죠. 그러니까 잡혀갔죠.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다 피신을 가고 상하이에 남아있던 우리 지사의 후손들, 안중근의 후손들은 여러분, 가족들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일본 놈들이 여러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때부터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임정의 울타리에서 벗어난 안준생, 김아려, 안현생 가족들은 여러분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윤봉길의 의거가 일어났잖아요. 윤봉길의 가족들은 물론 국내에 있었지만 이토라는 상징성이 있잖아요. 안준생을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일본 놈들이 데려다가 여기 장충단에 안중근의 저 이토에 여러분 사당이 있죠. 사당이 있었죠. 거기 있었죠. 거기다 여러분 무슨 짓을 했어요? 이토 히로부미 아들이 이토 분기치예요. 그리고 안중근의 아들이 여러분 안준생이에요. 어떻게 시켰습니까? 윤봉길의 의거 후에 강제 사과를 시켰어요. 윤이사 의거 후에 니들이 저지른 20년 전에 이거를 드디어 후대에 와서 정식 사과를 한다면서 사과를 시켰어요.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사과를 시켰죠. 이를 백범이, 여러분, 백범일지에 나도 기록으로 담겼죠. 호부 아래 어때요? 개새끼 아들이라 그랬어요. 호랑이 아버지 밑에 개새끼 아들이 태어났다고 여러분 공식적으로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안준생이 돌아왔을 때 여러분, 김아려 지사가 아무 얘기 안 하고 안준생에게 고생했다고 토닥여줬어요. 제가 안준생을 옹호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러고 와서 여러분, 안준생이 삶을 어떻게 살았냐면은 뭐 경제적으로 나쁘지 않게 살았어요. 근데 그 뒤에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안준생은 여러분 1945년 해방 뒤에 부산에 있는 아파트 덴마크 적십자병원 배에서 죽습니다. 이 폐병에 걸려가지고 부산 앞바다에서 죽어요. 그의 가족들은, 후손들은 미국으로 건너가서 살았어요. 이게 안중근의 장남, 살아남은 장남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안현생은 어떻게 됐을까? 안현생은 광복군 출신의 황일청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둘 사이에서 딸 황은주가 나와요. 근데
안준생이 이렇게 해서 일본에 여러분 저기 가가지고 강제로 했죠. 그리고 남아있는 가족들이 딸인 안현생과 사위 황일청이 있었어요. 일본 놈들이 가만히 뒀을까요? 아니요. 신사유람단이라 그래가지고 말이 말 그대로 신사참배를 여러분 강제적으로 시킨 거예요. 한국에 데려다가 봐라, 안중근의 딸과 사위가 일본 이토에게 이렇게 사과를 한다. 대대적으로 손절을 해요. 여러분, 황일청이, 광복군 출신의 황일청이 1945년에 수저우라는 곳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고 있는 광복군 출신의 청년들이 다 그 수저우로 집결해가지고 가요. 근데 그 황일청 지사, 안현생 집에서 머문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의 딸이 17살, 16살 이 즈음인데, 갑자기 거실에서 총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광복군 출신의 한 인사가 자기 아버지 황일청 지사의 머리에 대고 총을 쐈어요. 안중근의 사위는 그렇게 죽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남아있는 안중근의 딸 안현생과 그의 손녀 황은주는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 생활은 뻔하죠. 근데 다행히 이 불란서 조계지에서 지냈잖아요. 그러니까 안현생 선생이, 안중근의 딸이 불어를 잘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대구 효성대학교 맞나요? 효성대가 있었죠. 효성여대. 거기서 불문과 교수로 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생활 자체는 그래도 했는데 아버지의 유해를 끝까지 가져오지 못했다는 그 죄책감에 혈압이 나중에 240까지 올라가서 고혈압으로 돌아가세요. 이 황은주 여사는 군인이랑 결혼해서 미국에 살다가 계속 할아버지의 유해를 제대로 품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혼자 2010년, 15년께 돌아와서, 그 사이 2010년대 초중반에 돌아와서 할아버지의 유해를 찾겠다는 일념으로 사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국가보훈의 실체가 바로 여기서도 문제가 드러나요. 미국에서 살다가 한국에 돌아왔는데 아무도 없어. 그러면 우리나라 국가보안처에서 안중근의 손녀딸이니까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보훈 혜택이 적용이 안 돼요. 왜? 외손녀. 그리고 여러분, 장손이 어디에 살아있어요? 안준생의 아들이 미국에서 뒤늦게, 거기에 거기서 직접 장손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거기도 뒤늦게 후손 혜택을 받았는데, 거기서 한 명에게만 지원이 집중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긴 돌아와서 여러분, 안중근의 손녀딸인데 아무도 후원을 기초생활수급자 됐어요. 그래가지고 보훈처 직원이 뒤늦게, 여러분 이걸 알아가지고 안중근 기념사업에서 조금 십시일반 도와줘가지고 뒤늦게 그나마 조그만 데 마련해가지고 산 거예요. 그게 안중근의 손녀딸에, 여러분 2020년 12월에 돌아가세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그 보훈병원의 장례식장에서 그 얘기를 다 듣는데, 더 결정적인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누구의 무덤의 입구인 줄 아세요? 여러분, 이게 무덤 입구예요. 수유리에 있는, 우리 애국지사들 무덤 끝자락에 있는 거기 아카데미하우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무덤에 있는 그 끝자락의 입구입니다. 그 안쪽에 방치된 언덕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철문으로 잠겨 있어요. 이 철문 끝자락에 여러분 뭐가 있는지 아세요? 이 계단 끝에 안중근의 딸 안현생의 무덤이 있어요. 이게 안중근 집안의 여러분 지금 상황이에요. 이러고서 대한민국의 안중근을 영웅이라고? 진짜 개소리 하지 말라 그래, 진짜. 무슨 짓이에요, 무슨 짓. 제대로 된 보훈 하나 못하면서. 그러와서 무슨 영화에 나왔다고 안중근의 정신. 여러분, 안중근의 정신이 일본과의 통합인 줄 아세요? 여러분, 제가 이제 끝으로 왔으니까 오늘 투어의 마지막을 얘기를 해드리면은, 제가 이 황은주사 여사 이야기를 막 알았을 때 막 진짜 울분이 차가지고, 여러분, 제가 임종로드로 시작하게 된 계기는 되게 간단해요. 이 사단 백범에게, 이게 우리나라가 해방과 광복을 맞은 첫 번째 사진이 중국 충칭의 연화지청사의 백범의 계단입니다. 원래 백범의 계단이란 말은 없었어요. 근데 책 만들면서 우리 출판사 사장님이, 편집자가 요거 우리가 명명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백범의 계단을 썼어요. 그래서 책에다가 거기다가 카피 문구를 넣었습니다. 일생에 한 번은 백범의 계단에 서라. 좋은 옷을 입고. 저도 이게 2017년 12월 17일이거든요. 여러분 볼 때 좌측에 있는 이 사진이 우리나라 현역 대통령 중 최초로 애국지사들과 애국지사 후손들과 함께, 우리나라 내각요인과 함께 충칭 연화지청사 백범의 계단에서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볼 때 우측에 있는 이 사진이 1945년 11월 3일 날 백범과 애국지사들이
마침내 귀환할 그 사진을 찍은 거예요. 제가 이 사진을 딱 이렇게 우리 오마이뉴스에서 이걸 헤드라인으로 이 사진을 한 장으로 먹어서 탁 이걸 냈는데 제가 일요일 날 아침이었어요. 이걸 딱 보는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아세요? 가서 나도 사진 찍고 싶다. 페이스북에 자랑하고 싶다. 그게 모든 거의 출발이었습니다. 근데 중국 충칭에 여러분, 중국 충칭이 와, 나 그렇게 뭔지 몰랐어요. 뭐 그냥 가볍게 가겠지 했는데 아이고 상하이부터 출발인데 4,000km더라고요. 4,000km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 10번 거리입니다. 근데 마침내 그거를 해서 저도 사진을 찍었고 그 출발점이 임정지사들 백범과 이 지사들을 추적하기 시작한 거고 지사들을 추적하다 보니까 임정요인들을 추적하다 보니까 의열단들이 보였고 의열단을 추적하다 보니까 친일파가 보였고 친일파를 추적하다 보니까 현충원에 가게 됐고 현충원에 가게다 보니까 의열단의 지서들과 여러 지사들이 무덤을 찾게 됐고 여러분이랑 이렇게 만나게 된 거예요. 이게 제가 지난 6년 동안의 기록입니다. 제가. 근데 끝으로 정말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진짜 이게 진짜 오늘 마지막 이야기인데 두 가지가 있네요. 우리가 역사를 잊어선 정말 제가 최근에 너무너무 황망한 일을 좀 겪어가지고 좀 화가 좀 많이 났어요. 화가 어떤 부분에서 화가 났냐면은 여러분 김시현 선생의 동네 후배가 여러분 누구라 그랬죠? 김시현 선생의 동네 후배가 이육사라 그랬죠? 이육사는 의열단입니다. 의열단 출신이에요. 여러분 의열단 출신. 조선혁명 간부학교에 정말 뜨거웠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회주의 사상에 정말 경도됐던 사람이 한 명인데 여러분 경북 지역에 있는 언론인들이 모여서 2천만 원짜리 상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육사 기자상이라고. 이게 이번에 1회였어요. 이육사 기자상. 이육사 기자상인데 이 이육사 기자상이 처음에 제가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이 활동을 하고 있는 제가 이제 이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저한테 제 지인이 연락이 와가지고 이육사 기자상에 응모하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상금도 있고 지금까지 활동이 여러 개 있으니까 충분히. 근데 심사위원 명단을 보니까 뭔가 싸해요. 거기에 그 매일신보 막 이런데 그 심사위원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응모를 안 했어요. 응모를 안 했더니